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학사 국사 강의를 맡게 된 조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지를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독학사, 국사는 어떤 시험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학학위제 같은 경우는요, 국사는 1단계 교양 과정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40문항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의 시험이고요. 한 문제당 동일하게 2.5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시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바로 합격 기준이 60점 이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물론 고득점을 받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이게 합격과 불합격이 명확히 나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요 60점을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를요, 한 80점대 중반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80점대 중반이냐? 왜냐? 이 목표를 60점으로 설정을 하면요, 시험 볼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 수 있는 점수대가 80점대고요. 그렇다면 왜 90점 막 만점을 목표로 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모의고사라든가 문제풀이 할 때 정답률을요, 좀 80%보다는 조금 높게 요 정도 설정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도 또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85점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시험 시간 같은 경우는 100분인데요. 100분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국어, 국사 합쳐서 100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1교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시험이 바로 요 독학사 국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요것을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느냐 하는 이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 시험 경향은요, 이 국사는 사실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용이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이 출제 경향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유형이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하냐, 바로 조선시대 문제가 증가하고요, 또 근현대사 문제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학사 국사 같은 경우는요,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1장이 이제 원시, 고대 사회라면요. 자, 2장이 이제 중세, 그 다음이 3장이 근대, 현대. 자, 요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요 중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삼국이 통일을 하고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남북국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를 이 장이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가장 많고 또 출제 비율도 가장 많은 파트가 요 중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중세 중에서도 조선시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요 3장, 4장 이 2개의 장은 문제가 이제 출제 비율이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퍼센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요 원시 고대 사회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 중세에서요, 문제의 반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근대, 현대, 요게 한 대충 이제 나머지, 그래서 이렇게 근대, 현대를 이제 합쳐서 한 4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중세 파트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게 딱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요, 근현대사의 문제 자체는 감소를 하지만요, 요 현대사는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몇 문제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요 3, 4장 파트의 공부를 소홀히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3, 4장 같은 경우는요, 순서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요 현대사도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문화사 문제 출제라는 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정치에 대한 정치, 그 다음에 경제사, 그 다음에 사회사, 문화사.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그 시험에서는요, 역시 정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요 문화사 파트에서도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화사 같은 경우는요, 뭘 포함하냐, 뭐 역사서라든지 뭐 예술, 그림, 뭐 도자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네스코는 이제 유엔 산하 기관인데요.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요, 세계 문화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 자연유산도 있는데요. 이거는 국사에선 다루지 않고요. 또 세계 기록유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 해당 내용이 나올 때마다 참고 삼아서 계속 이제 유네스코를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이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요, 정조의 이제 수원화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정조의 수원화성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 문화사 같은 경우에는요, 문화사에서 뭐 아리랑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또 판소리 같은 거 있죠. 판소리 같은 경우는 또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를 뭐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 문제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그 밖에도요, 뭐 예를 들면 뭐 외래 작물을 묻는 문제라든가 해서 참고로 이제 고구마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뭐 종묘에 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비를 해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저희 시험은요,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재밌게 옛날 이야기 듣는다는 느낌으로 학습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